우리가 처하고 있는 사회, 국가 속에서 지역 경제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자료인데요. 이미 한국 경제 성장률 추이가 굉장히 널뛰게 하고 있죠. 평균 2000년대 들어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 내지 3% 성장을 해왔습니다. 해마다. 근데 우리 역사에 있어서 사실은 몇 번의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그래프에도 나오는 것처럼 1997년, 98년 IMF 때 한국은 그 당시에 마이너스 5.7%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적이 있었고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또한 마이너스 0.6%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찌됐든 경제 성장들을 쭉 해오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제 성장은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의 희망대로 성장만 할 수는 없었죠. 그렇게 성장하지도 못했고요. 3%대에서 2%대로 줄어들었고요. 코로나가 한창인 2020년 올해는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의 예측에 있어서도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인데요. OECD 회원국의 연도별 경제 성장률이고요. 여기에서 2020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한국은 마이너스 0.8%입니다. 조금 전 자료에서 저희들이 IMF 때 보시면은 마이너스 5.7%까지 떨어졌었고요. 2008년도에 마이너스 0.6%였습니다. 올해 예상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8%입니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와 그보다 오히려 더 낮은 마이너스 성장들을 기록할 전망들이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나마 한국의 마이너스가 가장 낮다라는 겁니다. 2위, 3위인 터키, 호주에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그만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보다도 그나마 그 양호한 수준들을 볼 수 있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은 코로나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잘 되었고 그 덕분에 이렇게라도 버틸 수 있지 않는가, 한숨을 좀 돌리게, 안도의 한숨을 좀 돌릴 수 있는데요. 문제는 수치적으로만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 의존도, 외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무역 상대국이 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우리도 역시 동반해서 그 경제적인 성장 또는 낙관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굉장히 특수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속에서 세계들 공이 마이너스 성장들을 기록하고 있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경제적 위기 상황들을 당장에 좀 극복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은 거기에서부터 실현 가능한 목표치들을 세우고 또 그거에 따라서 경제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한 대응들을 저희들이 모색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활발하게 그 대응들이 솔직하게 논의되고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응들의 모색들을 여전히 저는 좀 제대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쉽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미 우리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상황에서는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미 은퇴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50대 후반, 60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가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어떠한 방식이냐면은 이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노후 대책을 준비한 만큼 그렇게 좀 편안한 남은 여생을 살아야지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객관적으로 수명이 더 늘어났어요. 이미 평균 수명이 80을 넘어섰고요. 저희들이 젊었을 때 30대, 20, 30대만 해도 내가 은퇴를 하게 되면은 퇴직금에다가 또 연금 등등으로 해서 나이 도우 대책들을 설계하고 계획에 두고 있었는데 막상 우리가 은퇴를 준비하고 또는 은퇴한 시점에 이르러 보니 새로운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단 수명이 길어져서 오래 살아야지 돼요. 오래 사는 만큼 앞으로 나의 경제적인 이 경제력들을 어떻게 지키고 보존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대책들을 예상보다 10년, 20년 더 길게 잡고 준비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쓸 수 있는 돈들을 더 아껴 쓸 수밖에 없지요. 지갑이 닫히는 겁니다. 또 한편에 있어서 자식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난 다음에는 이 우리 후손들이 후대가 20대가 돼서 대학도 졸업하고 그러면 이제 직장 생활을 통해서 독립하고 저의 살 길을 찾을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 자식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입니다. 그나마 어렵게 구한 일자리들도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은퇴한 부모들은 내가 더 오래 살아야지 되기 때문에 노후 대책들을 더 길게 보존하기 위해서 지갑을 닫게 되고 나중에 용돈이라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자식들은 제대로 된 직장들을 갖지 못하는 그나마 가진 직장도 비정규직으로 직으로 내몰리는 속에서 지금 내수시장이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까? 저성장 기조는 당분간 이렇게 계속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도 곤란한 상황들이 이어지겠지만은 더 큰 문제는 우리 한국 사회가 잃어버리고 있고 잃어버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신뢰라는 거예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회, 또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회,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챙길 수밖에 없다. 그것이 양심에 찔리고 누군가가 손해보는 아픈 상황들이 연출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그러한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는 미래에 대한 신뢰도 사회적 합의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최소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적 도덕적인 그러한 것들도 사실은 다 내팽개치고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 오랫동안 이 사회적 신뢰라고 하는 것이 1, 20년 동안 만들어진 거였겠습니까? 오랜 시간을 통해서 역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오랜 시간을 거쳐서 사회적 신뢰라는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사회적 신뢰라는 것이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민족은 정말 그렇게 각자 도생에 익숙한 그러한 민족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군 할아버지, 단군 조선을 세울 때 그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 제세이화였습니다. 예.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세운 아마 전 세계에 유일무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정말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나 동서양을 통해서 대부분의 나라를 세울 때 나라의 건국 이념이 뭐였습니까? 대부분 부국강병이었습니다. 힘 있는 나라를 만들어서 외세의 침략을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나라를 더욱더 힘있게 만들고 영토든 무엇이든 확장해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편안한 삶들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국강병의 이념이 아니라 우리는 최소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세운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문헌상으로만 또는 역사적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삼국시대 그리고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우리는 두레라고 하는 정말 그 대동세상이라고 하는 대동이라고 하는 그 우리 민족의 어떤 아이덴티티로 지금까지 몇 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대동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이고요. 넓은 세상에 있어서 우리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결국 하나이고 함께 한 민족과 또 한 사회들을 함께 지켜나가고 그 생각들을 삶의 가치들을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두뇌뿐만이 아니라 개든 울력이든 나중에 조선시대에 와서는 향약 등등으로 계속해서 좀 내려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이 사실은 1970년대 고도성장 개발 독재 시절에 한번 또 붕괴됐습니다. 사회적인 합의, 사회적인 신뢰라는 것들이 붕괴됐던 것을 물론 경제성장의 토대와 발판을 만들었던 새마을운동, 예, 그러한 것이 있었죠.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수출 대국의 꿈을 꿨고요. 그래서 뭐 수출 1억 불 목표를 뭐 달성했다고 대대적인 행사를 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새마을운동의 새마을정신, 근면자조협동입니다. 그 중에 자조협동은 지금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협동조합의 가치에도 딱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나이가 좀 제법 드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새마을 노래가 동네에 이렇게 흘러나오면 아침에 삽 들고 동네 울력에 다 나오셨잖아요. 정말 마을길도 넓히고요. 그 다음에 하천 주변도 새롭게 가꾸고 그렇게 뭐 마을의 공사들을 온 주민들이 나서서 함께 하면은 그때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새마을운동 이후에 우리 마을이 좀 더 행복한 마을이 되고 우리 마을이 더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수출도 해서 우리나라도 좀 더 잘 사는 나라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잘 살게 될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었던 1970년대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독재라고 하는 군사 독재라고 하는 것들이 이어졌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지만은 또 경제적으로 볼 때는 도시와 농촌들이 갈라졌습니다. 농촌의 젊은이들이 도시에 와서 노동자 생활을 했고요. 그 저임금의 노동자들에게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저고가 정책이라고 하는 정말 그 농산물 가격들을 제대로 쳐주지 않는 저고가 정책들이 일어나게 됐고요. 도시와 농촌의 격차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또한 기업 간에 있어서 지금 재벌이라고 하는 한국의 독특한 기업들이 이때 뿌리를 내리고 세력 몸집을 키운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도 부의 격차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이라고 할 때 모두가 꿈꾸었던 함께 잘 사는 사회라고 하는 대동세상의 생각들은 실현되지 않았고요. 농촌과 도시가 세대와 세대가 그리고 빈부의 격차들이 점점 심해졌던 그 새마을운동, 그것을 경험하면서 사실은 우리는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사회적 신뢰들을 잃어버리게 되죠. 어쨌든 80년대에 들어서 민주화 운동을 경험합니다. 하지만은 정치적으로야 그 민주화 운동들의 어떤 성과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사회는 여전히 아직도 그 목표들을 우리가 지향했던 민주주의와 정의와 이러한 가치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사회 갈등 속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997년, 98년 외환위기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IMF가 터졌을 때 온 국민들이 근무후기 운동에 함께 했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의 돌반지, 백일반지가 없는데요. 그들 다 모아서 냈죠. 우리나라가 망하면 안 되니까요. 당시에 회사를 다녔던 많은 분들의 마음들이 어땠습니까? 몇 달씩 월급을 안 받고 또는 절반의 월급으로 근근히 버티면서 내가 다니는 우리 회사가 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절실한 염원으로 회사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고 온 국민이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기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IMF가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이 외환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들도 또 맞이했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지켜낸 회사로부터 명예퇴직을 받았고요. 그래서 사실은 퇴직금 플러스 알파의 돈을 쥐어들고 회사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비정규직이 대규모로 양산됐고요. 노동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지면서 정규직의 오랜 직장의 꿈들이 무너졌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IMF와 같은 그런 경제적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선생님들은 다시 금반지 모으시겠어요? 몇 달씩 월급을 참아가면서 이 위기적 상황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힘들을 함께 모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쪽에 있어서는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지만은 또 한편에 있어서는 그 성장만큼이나 실제로 우리는 사회적 신뢰,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 중요한 이 자산들을 스스로 깎아먹고 파먹고 그것이 붕괴되어 왔던 그러한 상황들이 이어져 왔던 겁니다. 결국 지금 많은 분들이 사회적 경제와 같은 대안의 경제들을 깊이 고민하고 또 다양한 어떤 창업이라든지 경제 활동의 하나의 주체로서 함께 모이고 관심들이 모아지는 이유들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합의들을 우리가 왜 까먹었는지 이론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생활 속에서 결국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가치에 대한 성찰과 반성으로서 사회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속상한 이야기를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997년 IMF 이후에 한국의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를 한번 보십시오. 기업소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예.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조건들이 계속 갖추어졌고요. 그래서 2014년 이명박 정부 한 해에만 대기업의 고소득층의 세금 감면 혜택이 자그마치 12조 원 가까이 됩니다. 해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토건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투입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례해서 일반 서민 경제는 어땠습니까? 가계부채가 벌써 1,000조를 돌파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국가부채들보다 사실은 기업부채, 특히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실은 공적 영역에 있어서 이 양극화를 끊임없이 조장해 왔던 거죠. 대표적으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2006년 한 국회의원 보좌관이 쓴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국내에 벌써 15년 전인데요. 토지 소유자 상위 10%가 전체 토지의 76%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때 벌써 1%가 토지 소유의 절반 가까이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 자료를 보니까 당시에 사실은 아파트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1위부터 10위까지 다주택 소유자의 평균 아파트 소유 채수가 550채였습니다. 이러한 정말 비상식적인 이러한 상황들이 한국 사회에서 연출되고 있는, 저는 이러한 모순들을 어떻게 우리가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을까? 경제에 대한 이러한 불평등 구조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지만은 그만큼 사회적 양극화는 계속 점점점 더 심해지고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전라북도 우리 지역 경제의 현실은 어떨까요? 서울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모든 사실은 돈을 다 빨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통계를 이게 이제 2016년 기준으로 해서 2017년, 18년에 만들어진 자료인데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그 5년 전에 약 2010년쯤
10월쯤에 전라북도 당시에 역외 유출을 찾아봤을 때 그때는 약 GRDP의 20% 정도였습니다. 전라북도는 그나마 좀 줄었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전북은 그래도 8위이고 약 5조 원 가까운 돈들이 지금 GRDP의 12% 정도가 역외 유출되고 있습니다. 1위는 충남, 경북과 같은 데고요. 2010년대 초반에는 전남, 전북이 1위였었는데요. 충남, 경북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역에서 벌어들인 돈이 역외로 유출되는 비중이 더 높아진 거죠. 다르게 말하면 이거야말로 결국 서울 수도권으로 빨대 꽂혀 있는 빨대 경제 아닌가요? 지방에서 열심히 벌어들인 돈들이 지역 경제를 위해서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으로 대량으로 유출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속에서 아까 가계부채처럼 개인의 경제도 어렵고요. 국민 개개인도 어렵고 지역 경제도 어렵습니다. 이 지역 경제의 어려운 현실들이 다양한 사회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도농 간의 소득 격차들이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농 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만큼 저희들이 살고 있는 전라북도의 삶의 질 그리고 지역 발전의 지수도 전국의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으로서 내가 서울에 사느냐 전라북도에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이만큼 낮아지고 있다는 거, 불평등 사회가 심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농촌 사회에는 세 가지 악순환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초고령화 사회, 노인들만 사는 사회가 됐고요. 이 초고령화 사회에 더해서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농촌에서 일할 후계 인력이 단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농가 인구가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들뿐만이 아니라 농촌의 인구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서 줄어들면서도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인구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요. 농가 인구의 급속한 감소를 통해서 감소가 나타나는 게 과소 마을입니다. 인구가 한 마을에 20가구도 안 되는 거죠. 전북과 전남이 전국의 거의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요. 2010년 기준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전남북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경북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정말 그 각 마을별로 따졌을 때 경북, 전남이 오히려 전북보다는 더 심각합니다.